안녕하세요. 타임로드 알맥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우리 역사 교과 과정 중 근세사 해석의 근간으로 어떤 것들이 쓰였는지와 그 의도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앞방송을 통해 책을 읽을 때 이해가 안 가면 뒤로 잘 못 넘기는 버릇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또 하나의 버릇 같은 게 있는데 그건 무조건 머릿말을 읽어보는 겁니다. 화자의 프로필은 화제의 원단인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을 정도의 살아온 인생 여정이 궁금할 뿐 포장지에 해당하는 학력이나 경력은 크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화자의 사회 경력이나 학력은 사람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미화되고 포장되는 경우가 많고 경험상 시중말로 좋은데 나왔다고 다 기본은 하겠지라는 건 마치 고가의 네임밸류 브랜드를 샀는데 AS를 보낼 때 핵심 소재인 원단만 본국에서 받아 조립만 하는 우리 옆나라로 보내야 함을 알게 된 순간에 그런 뒤통수가 시원해지는 황당함을 선사받은 적이 많았기에 그쪽은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포장의 일부이자 낯뜨거운 광고인 추천서도 안 봅니다. 오로지 화자의 저작 의도와 화자가 의도적으로 설치해놓은 보이지 않는 프레임에 대한 몇몇 힌트가 들어있는 머릿말은 꼭 보는 편입니다. 예전에 시간이 한참 남고 할 일도 없을 때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력을 잠깐 보면 고대 중국에 한나라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의 태사공으로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일로 조정의 성사 논쟁에 휘말려 큰 처벌을 받습니다. 그 일로 목숨만 겨우 살고 서인으로 강등까지 당하게 됩니다. 처벌 이후 서인이 되어 직거하던 중 저처럼 시간이 남자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혼자 앉아 옛 문헌들을 임의로 정리해서 하나의 책을 펴냈는데 그게 그 유명한 사기입니다. 당시에는 왕의 허락 없이 사설을 편찬하는 건 죽을 죄에 해당했습니다. 사실 기록의 정확성보다는 사서가 왕조의 이익에 반하거나 혹은 밝혀선 안 되는 일들이 검증도 없이 사사로이 쓰여질 경우 또 다른 혼란의 빌미가 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마천의 사후 책이 세상에 나오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고 후한 때는 반고가 이를 반박하며 지은 책이 한서였던 거죠. 프로필의 한자리를 차지하는 사관직인 태사공이란 이력은 그 관직 자체로 뭔가 공신력을 줄 것 같지만 이미 처벌로 날아갔고 서인으로서 왕의 편찬 허락 없이 혼자 정리했다고 하니 사찬사서였다는 뜻입니다. 현세의 위상을 보면 혼자 정리했다는 점과 서인은 가려지고 태상홍이란 이력만 남아 마치 왕조의 명령에 따라 편찬된 관찬사서급 대우를 받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포장지에 현혹되는 건 인지상정인가 봅니다. 이 책은 사찬사서이긴 했지만 내용의 정확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시에는 보기 드문 인물과 사건 위주의 기전체 형식의 통사로서 가장 오래된 축 하나로서 평가받아 이후 많은 관찬사서에 그대로 인용되는 등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게 된 이유는 물론 사서이면서도 기전체의 특성으로 소설에 가까운 자극적 에피소드들이 많은 책이기도 했거니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도 일부 소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조선열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고대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책에 집중하는데 그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선왕 만자 고연인야 자시전현시 상략 속진번 조선 위치리 축장세 진멸현 속요동 외요 환흥 위기 원난수 부수 요동고세 집회수 위계 소견 연항 노간반 입흉노 만망명 취당처녀인 추계만이 보기동도 출세 도패수 거진 고공지 상하장 초역속 진번 조선만이 급고연 제망명자 왕지 도왕엄으로 해석을 보면 조선의 왕 만은 원래 연나라 사람이다. 당시 연나라의 전성기 때 진번과 조선을 공략하여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어 장성과 요새를 쌓았다. 진나라가 연나라를 멸망시켰을 때 그 장세는 요동 바깥 변경의 경계로 속했다. 한나라가 일어나자 그곳이 멀어 지키기가 어려워
다시 요동의 옛 요새를 수리하고 폐수에 이르러 경계를 정하여 속하게 하였다. 연합 노관이 배반하여 흉노로 들어가자 위만도 망명하여 무리 1000여 명을 모아 상투를 틀고 만이의 옷을 입고는 동쪽으로 달아나 변경을 나가서 폐수를 건너 진나라의 옛 비어있는 땅 상하장에 거주하면서 점차 진번과 조선의 만유와 옛 연나라와 제나라의 망명자들을 복속시켜 그들의 왕이 되어 왕검에 도읍하였다. 이건 우리나라 역사학계도 공인하는 해석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엔 저 해석 그대로를 믿었습니다. 최근 제게 세상 모든 것에 대해 비판적인 중2병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러다가 우연히 사기에도 머릿말인 자서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당연히 사기를 공인된 역사서로 생각했기 때문에 소설이나 교양서처럼 머릿말이 있으리라는 건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이 책은 쓰인 시기가 수천 년 전이라 그런지 아니면 사찬사서라 그런지 자서가 있긴 했는데 그게 책의 맨 뒷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보기 전에 머릿말을 읽는 게 아니고 글을 다 본 후에 읽게 되는 겁니다. 앞에 있어도 잘 안 읽는 걸 맨 뒤에 놓다니. 앞서도 말씀드렸듯 이 책도 역시 머릿말인 자서에는 저작 의도와 경위, 각 열전의 배경, 시기 등이 쓰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조선 열전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었습니다. 연단 산란 요간, 만수기 망민, 걸취해동, 이집 진번, 보세위 외신, 작 조선 열전 제55. 그 대략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연태저 단때의 난을 피해 요간으로 흩어져 달아나니 만이 그 망민을 받아 해동에 거처하며 진번에 모음으로써 요새를 고치고 외신이 되었다. 이게 조선 열전을 55번째로 쓴 이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저의 버릇 때문에 문제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란 건 앞에 설명한 조선진번과 뒤에 설명된 조선진번의 시기적 상호 모순인데요. 앞에는 분명 조선왕만에 대해 설명하며 노관을 언급했으면서 뒤에는 연단 때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앞에 사기열전 기사에 따르면 만이 조선진번으로 망명한 것은 한고조 유방이 진을 멸하고 초안전을 치룬 이후 한 제국을 건설한 후입니다. 그로부터도 농공행상으로 노관에게 연왕의 직위를 내린 이후인데 자서에서의 만의 망명 시기는 진이 제국을 건설하기도 전, 그러니까 전국시대 말기에 그 유명한 형가의 진앙 암살 실패 직후를 말하는 겁니다. 2000년대 초에 이영걸 양조위의 장만옥 주연의 영웅이란 영화가 이 사건을 철학적 함의로 다룬 영화로도 유명하죠. 이 형가의 사건 때는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하기 전으로 진시황 사후 이세황제 때 봉기한 유방이나 그의 친구였던 노관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라서 연나라 사람 만의 망명이 실제하는 사건이라 해도 두 시점엔 최소 50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자서의 기록상으로는 그때 망민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위만은 적어도 그 이전에 어느 정도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는 뜻도 되죠. 그러면 위만의 망명 시기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느 게 맞을까요? 저랑 같이 추론을 해보시죠. 일단 앞에 소개드린 조선 열전 기사 본문을 빠른 진행을 위해 제 경험상 문맥 구성과 방점을 기초해 세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왕 만자 고 연이냐 라고 하면서 조선왕 만의 내력으로 연나라 출신임을 강조한 파트입니다. 그 다음은 자시 전현시 상략 속진번 조선 위치리 축장세라고 해서 전국시대 연나라의 경계선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멸원 속 요동외유라는 문구로 연나라가 진나라에 복속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얻었던 요동외유도 진나라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흥위기 원난수 부수요동 곳의 집회수 위익의 소견이라고 하면서 그 연나라의 위상변화, 즉 전국시대 연나라와 진나라 때의 연나라, 한나라 때의 연나라를 구분하며 그 경계에 대해 설명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리고 열왕 노간반 입흉노 만망명 등등이라고 해서
연학 노관이 반란을 일으켜 흉노로 도망했을 때 망명한 위만이 나라를 세운 과정과 그 경계 및 도읍을 설명하는 게 세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조선왕 위만의 내력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그의 내력의 근거지인 연나라에 대한 경계와 제국 승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노관을 통한 당위성 연장과 별도로 위만이 나라를 세우는 간략한 과정과 그 땅에 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고 나니 뒤에 자서와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바로 세 번째 파트에 있는 연학 노관반 입흉노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국 내 속국 승계의 당위성 강조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파트에 붙어도 위화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파트에선 자서와 시기가 상충되는 모순을 발생시키죠. 그러면 확인을 위해 방점을 무시하고 연학 노관반 입흉노를 두 번째 파트에 붙여보겠습니다. 한흥 위기 원난수 보수 요동곳의 집회수 위계 소견 연학 노관반 입흉노로 놓고 해석을 해보면 한나라가 일어났을 때 배반하여 흉노로 들어간 노관이 왕으로 봉해졌던 그 연이 너무 멀어 지키기 어려워 라고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사기가 한고조 때로부터 최소 약 100년이 지난 후의 기술인 점을 보면 연에 대해 나라를 배반하고 망명한 사람을 소환해 기억을 환기시켜 다시 한번 설명한 것으로 소견에 대한 강조로 보아도 아무런 위화감이 안 생깁니다. 그렇다는 건 연학 노관반 입흉노라는 부분은 두 번째 파트에 붙는 소견의 부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만은 자서의 기록처럼 알려진 것보다 최소 50년 전이나 그 이전에 조선 진번 지역으로 망명한 것이 됩니다. 이 말은 알려진 대로 우거가 위만의 후손이라는 점을 인정해 주더라도 적어도 손자가 아닌 최소 고손 이상이 되는 것이고 한무제와 동시기 사람인 사마천의 기록임에도 기록이 부정확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봐야 어차피 위만 조선이 한무제에게 먹힌 건 똑같은데 그깟 50년 시차가 뭐가 그리 중요한 건가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그 해답은 두 번째 파트를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봤듯 두 번째 파트는 진나라가 연나라 단태자 때 형가 암살 사건을 핑계로 연을 공격 복속시킴으로써 진나라를 이은 한나라가 연나라에 대해 종주권을 갖는다는 의미를 설명한 것인데요. 자서의 시기 오류로 노관이 연왕의 봉에 지건 말건 위만은 연나라가 진시황에게 복속되기도 전에 이미 조선에 망명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복속된 연나라 영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따라서 한무제의 위만 조선 침공은 노관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나 명분이 없어져 버린 거죠. 굳이 명분을 찾자면 위만이 연나라 출신이었다는 것뿐입니다. 단지 자신들이 복속시킨 나라 출신이 왕이 됐다고 그 나라를 공격한다? 그것도 자신들의 한나라가 생기기 몇 대도 더 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그런 경우는 고금을 통틀어 있은 적도 있을 수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마치 1990년대 페루에서 일본계 후지모리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일본이 그를 핑계로 페루를 일본 땅으로 하겠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거죠.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알려진 것처럼 한무제 때 태사공을 했다는 간판과 달리 실제 사건을 체험적 경험에 의해 쓴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일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가 제가 화자의 사회 경력이나 학력 같은 것을 안 보는 이유입니다. 그 자체가 오류를 진실로 보이게 하는 장치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류는 사마천이 실제로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실체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임을 드러낸 것이고 그렇다는 건 열잔속 조선을 획득해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장수들이 공을 인정받기는커녕 사형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임을 드러낸 거죠. 또한 한무제가 실제로 위만이 다스리던 조선 땅뿐 아니라 나머지 조선 모두에 대해서도 획득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이 모든 왜곡이
원류, 즉 사기의 오류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힌트가 바로 자서, 즉 머릿말에 있는 연단산란요간 만수기 망민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던져진 조선과 한사군의 화두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후 후대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사설을 통해 추가 보완되며 점점 완성형이 되어 갑니다. 이 혼란은 띄어쓰기가 없는 고대 한자 기록 습관상의 문제로 후대 해석을 위해 혹은 목적을 위해 방점을 찍을 때의 오류이거나 의도 때문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고대 한자 사료는 이렇게 방점 하나에도 이 정도의 차이가 나옵니다. 우리 사학계에선 강단이나 제야를 통틀어 사기가 저작 당시가 아닌 후대에 발표된 점을 들어 첨삭 논란을 주로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의 이 이기적 관점에서의 해석 같은 논란은 없었죠. 저의 버릇 때문에 보게 된 자서는 보통 화자의 푸념 같은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 주목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덕분에 자서를 통한 기사 본문에 숨겨진 오류 혹은 의도의 힌트는 저만 보게 된 거고요. 이 방송 이후 아마도 반발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내부적 반발이 더 클 것 같습니다. 항상 기득권 수호를 위해 열일하시는 분들이 입장상 내놓는 방어 논리로 왜곡을 더 많이 만들기도 하니까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 누군가에겐 평생의 연구 성과일 수도 있는 걸 단순히 하나의 예시를 위해 공개하는 이유는 저는 이외에도 증명 가능한 고대 한자 분석과 지리 분석 등 많은 개인 연구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형태의 문의나 토론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지만 부디 단순한 혹이나 기득권을 위해 메시지 비판이 아닌 메신저 비난만을 위한 비난은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가서 당연히 한 사람이 쓴 저작인데 본 저작물과 저작 의도에서 밝힌 시기가 이렇게 다를 수는 없는 거라서 이 사이 행간의 의도를 봐야 할 겁니다. 단순히 방점 때문에 일어난 오해일 수도 있지만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화자가 서인으로 강등된 전직 관료였던 한나라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마천식이 한나라는 한사군 어쩌고 나오는 걸 보면 정황상 조선과 국경 분쟁 중이었을 겁니다. 사마천의 입장에선 이런 저작 행위가 한나라 사람으로서 애국심일 수도 있고 또는 삭직되어 왕에게 버려진 신하로서 왕에 대한 어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나라를 운운하며 자신들 한나라가 진나라를 계승한 당위성으로 그 속지였던 것을 이어받아야 할 당위성도 같이 에둘러 묶은 거죠. 이러한 개인적 저작은 당연히 상대인 조선에겐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시 조선 입장에선 이런 저작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고요. 물론 사기에는 이외에도 이처럼 당장의 논리 정리만으로도 밝힐 수 있는 많은 상호 모순과 오류가 많지만 오늘은 주인공이 고대사가 아니라서 이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오늘 밝힌 오류에 대해서 그동안 그 어디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역사사료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사천서들이 가지는 맹점인 의도성과 부정확성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간단한 걸 2000년이 넘도록 몰랐을까요? 이렇게 시작부터 기본적 시차 오류를 드러낸 조선열전은 이후 조선 속방화 정당성 부여를 위한 자기적 기록으로 채워집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저런 자기적 해석에 따른 기록 방식 때문에 당시는 물론이고 후한 때에도 공상소설에 가깝다는 비판을 들어 크게 주목받지 못한 책입니다. 하지만 그 비판을 한 사람도 역시 한나라 사람인지라 다른 건 일부 수정을 했지만 저 부분은 수정하지도 않고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한나라의 이익이었으니까요. 그런 정도이던 위상은 약 600년 후 고구려와 동아시아 패자 경쟁을 하게 되는 수나라 당나라 때 들어 빛을 보게 되는데 이유가 바로 저 조선을 이은 고구려 정벌의 명분 때문이었습니다. 사기는 이때부터 과거의 필수 과목으로서 중요성이 올라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각인육과로 고정관념을 만드는 데는 시험만한 게 없었던 듯합니다. 어쨌든 이 영향으로 사기는 집회, 정의, 주석서 등이 빠르게 퍼지면서
중국인들의 고정관념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주변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가장 오래된 역사책으로 회자됩니다. 이렇게 처음엔 사실이 아니던 것들도 교차 검증할 비교 문헌도 없다 보니 더욱더 확장되어 마치 망고불변의 진실인 양 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후 수많은 나라들이 명멸한 중국임에도 저 한 구절은 지금까지 우리 한국을 괴롭히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계도 저 사기로 비롯된 우리 고대 역사를 단 한 치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의 개인적 역사관으로 수천 년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역사입니다. 제가 조선 근세사를 말하다 갑자기 왜 사기를 들먹일까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 이유는 근세사에 대한 우리 학계의 사천설을 대하는 태도가 검증이 어려운 수천 년 전 사천설을 대하는 태도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인데요. 그 태도라는 건 믿기 어렵겠지만 150여 년 전 우리 근세사 해석의 근간이 바로 사찬서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2000여 년 전 사기를 잠깐 거론한 이유도 사찬서 쓰임의 극과 극의 예시를 위해서입니다. 사기는 사찬서이지만 한나라나 중국 민족의 이익을 대변하며 자부심을 높이는 데 쓰였다면 우리 근세사 해석의 주를 이루는 사찬서는 그 정반대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근세사 본방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사찬서들 덕분에 열강의 혼란과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쳐 해방이 된 지 거의 80년이 다 돼가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근세사를 제대로 된 시각에서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현재 우리에게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듯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본방 전에 우리 교과과정의 근간을 이루는 이 사찬서들에 대해 한 번은 짚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근세사의 사료로는 기본적으로 관찬의 조선왕조실록이 있고 승정원 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료들은 우리에게 오픈된 지 얼마 안 됐고 정확히는 고정실록과 순종실록의 편찬 시기가 일제시대라는 점과 편찬 때 일본인이 편수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근세사 교과과정 해석 자료로는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나라 때 사기처럼 일반인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자료들이 우리 근세사 교과과정의 고정관념을 먼저 이끌게 되었는데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단지 편수관으로 일본인이 한 명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런 어이없는 결정을 내리게 된 진짜 이유는 이후 방송을 계속 보시면 저절로 아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근세사 사료로 결정된 사찬서로는 당시대 인물들이 쓴 정교의 대한개념사, 김인식의 소금청사, 황현의 매천야록이 있고 자료로는 윤치호의 일기, 육일준의 편지, 독립신문 등이 있습니다. 듣기로 이 중 대한개념사, 소금청사, 매천야록은 근세 3대 사찬서로 평가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중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황현의 매천야록과 독립신문이었고요. 대부분은 이 정도면 앞서 언급한 사기에 비해서는 교차 검증할 자료가 많은 것 아닌가 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는 교차 검증할 만한 기록 사료 자체가 거의 없는 게 사실이니까요. 맞습니다. 자료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자료만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 근세 조선 왕실과는 대척점에서요. 저 기록들은 쓰인 시기의 공통점 말고도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모두 속칭 개화파라 쓰고 친일파라 읽히는 사람들과 그에 관계된 사람들의 저작물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왕실과 대립하고 왕후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일방적 말로 우리 교과과정의 근간을 채웠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몇몇 아시는 분들을 빼고 대부분의 분들은 독립신문은 독립협회 기관지 아니냐, 그런데 왜 친일파 운운하나 하고 항의가 있을 것 같아 본방에 앞서 잠시 개요를 위해 간추려 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태극기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애국자는 아닙니다.
그것처럼 협회 이름에 독립이란 단어를 썼다고 우리가 아는 독립의 의미는 아닌 거죠. 나중에 근세사 본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독립협회는 1895년 을미사변 이후 1896년 동아시아 평화론을 표방하며 설립되었습니다. 이 동아시아 평화론은 양의를 배격하고 전통적 설린관계인 한청일 동아시아 사람끼리 서로 도와 자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논리를 민중에 독려하기 위한 게 협회 기관지인 독립신문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양의를 배격하고 전통적 설린관계인 한청일끼리 자강하자는 이 논리는 일견 맞는 말이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선택지였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좋았는지 일제는 후에 이 구호를 중국 침공 때는 대동아 번영으로서 써먹고 태평양 전쟁 때는 범아시아주의로 계속 써먹었습니다. 지금도 그 구호를 이어받아 일제 때 만들어진 신문사가 우리나라에 아직도 존재합니다. 여하간 후에 독립운동가로 많은 역할을 하는 분들도 이 이론에 매료돼 여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고 조정에서 한자리 하는 사람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는 한 가지 가려진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 모순은 탐욕을 부리는 게 단순히 양의만 있는 건 아니란 거죠. 일본의 야욕과 친일파들의 이해득실은 감춰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독립협회는 신문을 통해 추진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청일전쟁을 통해 청해 속방으로부터 독립한 조선을 축하하는 명목으로 독립문을 세우자는 거였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청이 서구 열강들에게 항일해 주었던 조선이 청에 속방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동아시아 평화론의 설린관계라는 주장과 달리 자강론이 대상 중 청은 빠져야 했기 때문에 오직 일본만이 조선의 근대화 협력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청일전쟁에서 일본군이 승리했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청나라보다 더 우위이기 때문에 조선의 자강 대상은 오로지 일본이어야 한다는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속방 독립, 청일전쟁의 일본 승리, 동아시아 평화론이 서로 다른 개별의 사건이고 주장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게 가리키는 건 조선을 청으로부터 독립시킨 일본과만 자강 협력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때 세운 독립문이 아직도 서울 사직동에 건재하고 있어 잘 아시겠지만 그 때문인지 독립협회가 조선의 속방 독립 기념이라며 세운 게 유럽에서 전쟁 승전의 상징물로 쓰이는 개선문을 본따 만든 구조물입니다. 대체 뭘 축하하자는 걸까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가끔 그 독립문을 지나다 보면 한편으로 이게 조선 독립 축하인지 일본의 청일전쟁 승전 축하 기념물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승전 기념물이 아닌 속방 독립 기념물이었다면 이후 식민 지배를 했던 일본 입장에선 그 자체가 선동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벌써 없애버렸을 텐데 그 혹독한 일제시대를 어떻게 버텼는지 오늘도 굳건히 그 자리 그대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일본이 바보라서 독립협회가 세운 이 기념물의 뜻을 잘 몰라서 놔뒀을 수도 있죠. 일본이 바보였는지 우리가 바보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분명한 건 독립협회의 이 청으로부터의 독립이란 구호는 청의 속방에 대한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는 당시 청일전쟁 때 일본의 일방적 친일 배청 주장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에 비추어 보면 독립신문을 통해 퍼뜨린 동아시아인끼리의 자강을 통한 평화구현이란 건 명분이고 전쟁에 패배한 청을 배제하고 결국 일본하고만 근대화를 논해야 한다는 것이 주 논리였던 겁니다. 자강을 위한 근대화 파트너를 일본으로만 한정하자는 청일 배청 논리. 친일 배청으로 시작한 친일 반나로까지 확장한 이 논리는 우리가 근세 혼란기 선구자들이자 애국자들로 믿어 의심치 않는 갑신정변의 주역들인 소위 개화당, 개화파들의 주된 논리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독립협회가 일본이 왕후를 시해하고 청일전쟁으로 청을 밀어내자 인질로서 위협을 느낀 고종이
당시 일본으로서는 상대하기 두려워하던 양이었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하자 벌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독립협회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이런 모순적 태도에 대해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몇몇 연구의 발표를 보고 지금은 모두 이해가 됐습니다. 그 연구 발표에 따르면 당시 독립협회를 만들 때 일본의 후원금이 유입됐고 독립신문 자금도 상당 부분 일본이 댔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독립신문은 처음엔 일제가 관여해 일본 기관지처럼 발행되던 한성순보 등에 대항할 최초의 한글신문으로 고종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나 그 노력이 무색하게 뒤로는 일본의 시설과 자금이 유입되며 다시 친일파들의 손에서 놀아나게 되었으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사들은 당연히 광고주 의견에 맞는 기사를 실었겠죠. 현대 신문, 방송, 미디어들에도 흔한 일이니 그때라고 별다를 건 없었겠죠. 지금도 국내 1위라는 신문사의 이름이 왕조 이름이 아닌 일제시대 이후 격화된 이황가를 뜻하는 것처럼 이들의 독립은 훗날 우리가 염원한 그 독립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독립협회장은 갑신장변의 주역으로 도일했다가 미국 망명으로 국적을 세탁해 돌아온 서재필이었고 후에 고종 암살 미수 사건을 일으켜 사형당한 친일파 안경수가 2대 협회장이었으니 말 다한 거죠. 이들은 무능력한 왕조를 상대한 누군가에겐 분명 애국자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은 저만의 생각이겠지만요. 독립신문은 태생부터 이런 곳의 기관지다 보니 당연히 왕실과 양이인 러시아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동안 만민공동회로 이어지는 이 협회를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근대 개화 사상의 모체라고 찬양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직동엔 조선의 독립을 기원해서 만들었다던 독립문이 그 강압의 일제시대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며 잘 버티고 있죠. 그러고 보면 일제가 궁성과 청을 향하는 북대문은 허물었어도 저 독립문은 허물지 않았던 이유도 어렴풋이 이해가 됐습니다. 어쨌든 독립협회의 주장은 겉은 동아시아 평화론이지만 속내는 오랫동안 사대로 속방돼 있던 청해석쌤은 못 믿으니 고종은 양이인 러시아 공사관으로부터 나와 일본과만 협력을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핵심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단순히 양이로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사찬서로 쓰이는 몇천야력을 쓴 화연도 그런 휩쓸리는 대중 중 한 명이자 왕실 조롱의 한 힘을 보탠 협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실이 그토록 싫어했던 일본에는 관대했고 왕실이 끌어들이려 노력하던 러시아는 양이라는 이유로 극렬히 반대를 했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TV가 없던 시대라 그런지 신문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갑신장변 주역으로 계엄파의 선구자로 추앙받고 있는 김옥균이 왜 그렇게 왕실이 손을 못 대도록 굳이 일본 차관으로 억지로 방문국을 기획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껏 개혁의 선구자로 추앙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애족의 선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 주어는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사찬사와 그 저자들은 어땠을까요? 윤치호, 김윤식, 유길주는 이미 명성황후 시의 가담으로 유명한 사람들이니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정교는 1894년 친일 내각이던 제1차 김홍집 내각에서 국내부 주사에 임명된 후 1895년 4월 수원 판관을 거쳐 7월에 황해도 장영군수로 초고속 승진했다가 10월 을미사변이 벌어지자 불안함을 느끼고 사임하고는 지방으로 운둔했습니다. 그 얼마 후 인질로 있던 고종이 일본의 감시를 뚫고 감행한 아간파천이 있자마자 김홍집은 등청 중 황후씨의 협조자로 성남 민중에게 맞아 죽었죠. 그 친일 내각에서 고속 승진을 했던 정교는 대한개년사를 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을 통해 친일 내각 참여에 반성을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했을까요? 그렇게 우리 근세 역사 교과 과정에 주 해석서인 이 3대 사찬서로 추앙받는 책들의 교차 검정으로 쓰이는 것이 윤치호의 일기와 6.1전의 편지, 당시 독립신문 등의 자료입니다. 당시 지방에 운둔하며 들리는 소문을 야담집으로 펴낸 황현을 빼놓고는 정규, 김윤식, 윤치호, 6.1주는
관료로서 중앙에 있었고 명성황후의 시해를 직간접적으로 도운 사람들이거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최소한 왕실과는 확실한 대척점에 서 있었던 사람들과 그들의 기관지라는 점입니다. 이로써 우리 근세사 해석의 근간으로 쓰이고 있는 사찬 저작들의 저자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심어진 일본에게 먹혀도 당연한 무능력한 조선 왕조, 대한제국의 고정관념과 편견은 어디서 왔는지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적어도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의적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배워온 근세사의 초록과 검증 자료로 참고하는 사찬 사료들은 사실 모두 친일 인사들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중 반 이상은 명성황후의 시해에 관여된 사람들이고요. 그럼 그들의 기록에서 명성황후를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지극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묘사했을까요? 아니면 죽어 마땅한 인물로 묘사했을까요? 이건 이들에겐 따로 만나 입을 맞출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어떻냐고요? 우리 일반 대중이 보게 된 건 대한민국 건국 이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일제가 잘 보관하고 있었죠. 하지만 고정실록과 순정실록은 편찬이 강점기 이후라 편찬에 일본인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과과정에 추가는 사실상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건 방대함을 이유로 빠진 승정원 일기도 마찬가지고요. 교차 검증의 기회조차 차단당한 겁니다. 이렇듯 우리를 가르쳐온 역사 교육의 근간은 충의를 따지는 유교의 나라에서 위험부담 큰 국왕에 대항하기보다 어디 일본의 번주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약한 축인 왕후의 시해로 국왕에 경고하는 그런 무리들이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역사학계가 그간 이런 근세사의 고정관념 유지를 위해 친일파였던 계파를 근대화의 투사들로 미화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기에 저는 그 노고가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자 죽은 자를 또 한 번 죽이는 명예살인을 택했던 것이고 우리는 그 자료를 당대 자료라는 이유로 그들의 주장과 시각을 고정관념화한 근세 역사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전에 어디선가 윤봉길 의사의 시신을 쓰레기장 길목에 묻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일제는 참으로 집요하고 악랄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집착은 사람을 한 번만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3.1 만세 시위도 그렇고 해방까지 이어진 무장 독립투쟁도 그렇고 다 그저 무슨 새마을운동처럼 운동이란 말을 붙여 캠페인화하는 걸 당연시 여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계입니다. 잠시 기분 전환을 위해 여담 하나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당시 순진하게도 독립신문을 통해 퍼진 그들의 동양평화론 주장에 휩쓸렸던 사람들은 후에 대한제국이 일본의 을사늑약을 당해 보호국, 즉 식민지로 떨어지자 그 배신감과 부끄러움에 네 가지 행보를 보였습니다. 첫째는 민영환처럼 속은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국왕인 고종과는 외사촌 지간이기도 한 자신이 한 일이 나라를 파는 데 일조했다는 부끄러움에 자살을 택합니다. 둘째는 고종이 친정할 때 영의정을 지냈던 이의원의 아들로 이석영, 이회영 일가처럼 자신들의 잘못을 전 재산을 팔아 독립운동에 헌신하는 것으로 속죄하기도 했죠. 세 번째로는 그냥 하던 대로 계속 친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부분 그랬을 것으로 보이는데 설마 하며 일단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자 그제야 앞에 셋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죠. 시중야담의 밝은 매참 황현은 이 네 번째 같은 행보를 보입니다. 설마 했는지 아니면 끝까지 믿고 싶었는지 경술국치를 확인하고서야 왕실 조롱에 앞장선 야담집 저자임에도 자신은 무슨 절개의 선비인 양 하는 절명시 한 편 남기고 비상을 먹고 조용히 자살합니다. 하지만 그의 왕실과 조선을 향한 비뚤어진 야담은 지금껏 남아 한국 근세사의 사찬사로서 애용되고 있습니다. 명성황후의 대원군과의 권력 암투설, 사치설 등은 다 그의 야담집에 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랜 기간 남아 어떤 의도를 위해 쓰이는 사찬사서의 극과 극의 예시를 알아봤는데요. 사찬사를 통해 배우는 역사. 하나는 2000년 전 중국이고 하나는 불과 100여 년 전 우리나라의 예입니다. 우리는 현재 동북공정을 한다며 중국인들을 비난합니다. 그 시작은 한나라 사람인 사마천의 애국심 또는 왕에 대한 어필 같은 거였겠죠. 한편으로 그는 한나라 사람이니 그 행동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찌됐건 중국의 이익이니 그로 인해 피해를 봤다 한들 외국인인 우리가 그를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인에게 그는 애국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반박 논리를 찾아 깨내는 거죠. 부럽지만 우리 역사에 없는 아주 훌륭한 사천서 쓰임의 예시죠.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사정은 어떨까요?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 역사를 조선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담긴 친일의 잔재로 배우고 있습니다. 조선의 유교 전통 시각도 아닌 친일적이며 친일파의 자기합리화의 시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사마천처럼 나라에 이익이 되는 애국적 시각도 아니니 당연히 그를 통해 배우는 조선사는 우리에게 자부심을 줄 리 없는 겁니다. 제가 첫 방송에서 언급했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긍심이나 자존감이 없다라는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애국애족인 게 우리는 국뽕이란 표현처럼 마약인 히루뽕에 취한 미친 짓으로 간주되는 게 현실입니다. 아주 최악의 사찬서 쓰임의 예시입니다. 갈 길이 아주 멀게 느껴집니다. 그들이 심어준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들 덕분에 동북공정을 하는 중국에게 그러니 니들이 우리의 속국으로 지냈지라는 말을 들어야 했고 우리는 잘못된 시각으로 배워온 탓에 속에서 뭔가 끓어는 오르는데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그저 소가리만 하는 겁니다. 저는 학계도 소가리를 하기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걸 바꾸자니 하루 이틀에 해결될 일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뒤에 아직도 살아 버티고 있는 그들에게 학점을 주었던 사람들이 대물림 하듯 기득권을 틀어지고 있는 것도 큰 부담일 겁니다. 우린 당시대 기록이라는 이유 하나로 자신들이 살고자 자신들에 의해 죽고 없어진 사람들을 비난하며 어디든 붙어서 악착같이 살고자 했던 친일파들의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배워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몰락이 당연하다고 배우고 왕실의 잘못으로 인해 백성들만 식민지라는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만든 피해의식 속에 여전히 조선을, 왕실만을 비난합니다. 원인 제공자였던 일본에겐 사과만 해라, 그럼 다 용서할게 라고 하면서 일본살 물건들은 아무런 느낌도 없이 쓰면서 말이죠. 그러면서도 한국의 역사에 자부심을 갖기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우리는 사기의 역사관을 따라 자국의 이익에 충실한 중국인들을 중뽕이라며 비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하나를 이해 못하면 뒤로 넘어가지 못하는 멍청한 사람이지만 가끔 외국 사가들이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 역사를 너무 모른다는 말의 뜻은 이해합니다. 1995년 12월 명성황후 뮤지컬 초연에 대한 시사평에서 어떤 평론가는 극 중에서 명성황후의 이미지를 보고 자신이 배워왔던 이미지와 너무나 괴리가 커서 속이 뒤틀려 너무 토가 나올 정도의 미화된 모습이라며 중간에 자리를 벅차고 나올 만큼의 감정적 메스꺼움을 느꼈다고 비난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그 평론가의 잘못일까요? 요즘 정치 시사를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을 가끔 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이런 구도는 피해받는 쪽이 죽을 듯이 노력해서 얻는 게 그저 원점이라는 게 우픈 현실이죠. 공정했다면 시작점이었어야 할 평평한 운동장이 투쟁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혼자 힘만으론 어떻게 하더라도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운 좋게 원점을 평평히 했다 해도 이 원점을 만드는데 힘을 다 빼놓으라 더 밀고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들이 알아서 속죄하거나 없어지지 않는 한 말이죠. 어쩌면 항상 처음부터 그런 구도라 어떻게 해도 없어지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평평히, 아니 기울기의 각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게 우리 미래의 자그마한 보탬이라도 된다면 누구라도 하긴 해야겠죠. 제가 저의 유튜브 방송의 첫 대상으로 근세사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우리 역사 전반에 드리워진 이 식민지 시절을 통해 뿌리박힌 비틀린 일본적 시각의 시작이 바로 이 근세사의 고정관념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자신들이 살기 위해 시작한 거짓 해석 하나가 반박에 대응하기 위해 차츰 늘어나게 되고 결국엔 조선 왕조 전반을 거짓되고 왜곡된 해석으로 인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가득 채우게 된 거죠. 가끔 제안하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어떤 분들은 일본의 식민지사가 운운하며 그들이 뭔가 큰 상상도 못할 거대한 역사를 숨겼다든지 해서 우리 역사를 왜곡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분들 말씀처럼 일본이나 친일파들이 뭔가 거대한 왜곡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몸집이 큰 건 어떻게든 그 실마리가 일찌감치 나왔을 테니까요. 저는 오히려 가장 악랄한 왜곡은 단순히 민비의, 민씨의 라는 등의 단어 하나처럼 승유억불, 쇄국, 척사라는 등의 부정적 단어 하나의 배치 수정으로 인해 생긴 알아채기도 어려운 악의적 편견과 고정관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계에서 한사군처럼 일단 던져놓으면 나머지는 시간이 알아서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이죠. 그 한 단어가 저 멀리 중국 북서부에서 지금 우리 한반도 북한의 평양까지 와 있는 걸 보면 단어 하나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말에는 형태는 없으나 큰 힘을 여러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속박의 힘이죠. 말은 한번 잘못 뱉어놓으면 그 사람을 평생 옥죄는 감옥이나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인정과 용기입니다. 자신이 했던 말을 잘못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이 창살 없는 감옥의 탈출의 열쇠입니다. 결국 족쇄와 열쇠는 이미 모두 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동조했다고 해서 그 잘못된 걸 알면서 계속 족쇄에 이끌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무슨 선언문 같은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방송부터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기울어진 시각을 모두 배제한 저만의 이기적이고 주관적 합리주의에 기반한 근세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방송 제작에 큰 보탬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